자, 이제 총칙편입니다. 페이지가 조금 희미한데,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총칙편은 법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까지를 총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총칙편이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난해하고 추상적인 용어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총칙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반드시 출제도 되고. 자, 총칙편이 출발되었고 하단이 중개업의 유래하여 일단 역사적인 모습부터 먼저 제시를 해주는데,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역사적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출제됐던 문제가 거기 내려오면 1번에 1번 객주거간이라는 게 찾았습니까? 그 첫째 줄에 밑줄 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의 객주로 보고 있다 까지가 출제 문제니까 하나 짚어줍니다. 자, 총칙편에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중개업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중개업의 유래, 즉 역사적인 모습에서 효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는 1, 2, 3, 4, 5 중에서 찾아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 그러면 화살만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라고 부르고, 유래 같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답니까? 객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개업의 효시가 무엇입니까? 답은 객주.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9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회 시험이 끝났는데 객주가 한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난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한번 올 때가 돼가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제됐던 문제를 틀리면 우리는 짜증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객주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객주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객주란 타인이 위탁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객상주인을 말하고, 객주에 소속되어 주로 타인 사이에 물건 거래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특히 뭐라고 불렀다?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거간이 뭐라고요? 거간이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거간이 붙이는 물건에 따라서 우거간, 소를 소개하면 우거간 이렇게 불렀겠죠. 포목을 소개하면 포목거간, 인삼을 소개하면 인삼거간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소를 소개하거나 포목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내려가면 2번 각회, 거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자, 2번에 1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객주에 소속되어 있던 거간들이 독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토지나 가옥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토지나 가옥을 지금 말로 뭐라 부릅니까?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던 거간을 뭐라고 불렀다? 각회, 줄껐습니다. 가거간, 집주름까지 줄거놓고 불렀는데, 이런 각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까지가 읽었습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개업의 유래, 효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를, 그러면 지금 말하는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합니다. 그럼 최초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집가자를 써서 각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집을 소개하니까 가거간 또는 뭐 번역해서 집주름이라 부르는데, 지금 이런 글자들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해서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면 교재 상단에 3번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어려운 말도 보이는데, 이런 소개영업 취체규칙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제시대 때가 자랑하던 시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봐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 교재가 오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해 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4번 이제 보시면 중요합니다.
소개영업법 해놓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이건 지금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짚으셔야 되는데, 자, 소개영업법 해놓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소개영업법은 현행 공인중개사법과는 달리 부동산 외에 동산을 소개하거나 직업 소개, 혼인을 알선하는 등 다양한 민사중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는 영업에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신고제에 동그라미 합니다. 부동산 소개업자의 난립을 가져와서 이에 따른 불건전한 소개행위, 악덕 소개행위 등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이때 부동산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 하는 것을 체크하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제로 채택했던 소개영업법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거기 보시면 제정 배경,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바로 밑에 2번에 1번 줄 것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허가제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게 이 페이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허가제가 채택되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말은 이런 내용들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지도 않는 그래프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경제성장률 프로테이저라고 보고,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 20% 또는 뭐 30%, 뭐 50%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발전한다면 지금 원래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달성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이 매년 1월 달이 되면 원래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는 몇 프로며 고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이제 1월 12일 날 지금 연두기자회견한다 그러죠. 그렇게 발표하듯이 작년에도 발표했는데 작년에는 원래 경제성장률을 3.5%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했는데 12월이 지나면서 2.5%를 달성했대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좀 높게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4대 무역 대국에 있는 수준에서 2.5%, 3.5%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그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고도 성장기 국가였습니다. 1년에 15%씩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쫙 고도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2.3%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하고 개념이 다르죠.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바퀴 구르는 게 옛날에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규모는 더 큽니다. 세계 14위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그죠? 자, 어쨌든 세월이 60년, 70년, 80년대 따라면서 우리나라는 고도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에 15%씩이니까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고도 성장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버려진 땅에 고속도로를 닦겠죠. 고속도로를 닦아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으면 근로자들이 살아야 될 아파트를 조성합니다. 아파트를 조성하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식당도 만들어지고 주유소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국토가 개발이 되니까 이 시절 고도 성장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땅 한 번, 집 한 번 잘 사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고도 성장기에 사람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부동산 보러 다닙니다. 산으로 돌로 땅으로 막 다니는데 그때 다니던 분들이 아저씨가 많았다, 아줌마가 많았다.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전부 치마 입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부인 이런 말이 나오지 복 아저씨 이런 말이 지금 없잖아, 그죠? 아저씨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공장에 가서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새로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산으로 돌로 땅 보러 다니니까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많은 내용이 올라가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이제는 중개업을 할 때는 신고만 해서 안 되고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또 전문 자격자가 일해야 된다. 하여 뭐가 도입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중개법에서는 도입했다. 그게 이 그래프와 함께 많은 배경들인데 여러분들 그 한 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뭐를 기억한다고요?
중개법은 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랬던 법이 하단에 내려가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여러 차례 바뀌는데, 자, 이 단어에서는 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작은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 나오시죠. 자, 시간 있으면 천천히 보시되 이거는 열심히 안 봐도 됩니다. 개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도 다 모르면서 개정되는 거 일일이 다 봐야 될 이유 없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다시 짚을 건데, 거기 4번에 보면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아, 이제는 사무소를 열려면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는 걸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개설 등록 기준 하는 게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주목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중개업의 유래는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고려시대의 객주라는 것에서부터 중개업을 할 때는 규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규제의 유래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법은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객주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하라 그랬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규제는 자유제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던 규제가 세월에 따라서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허가, 인가, 승인 다시 자유제로 바뀌었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방이 되고 소개영업법은 무슨 제도였죠? 신고제로 가던 것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서 뭐를 도입했다? 허가제를 도입했고, 지금은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하였다. 이거 아는 것이 그 두 페이지 내용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 규제의 유래에 대해서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규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면 볼 것도 없이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허가, 인가, 승인이 어떻게 바뀌었더라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하였다. 신허 등을 기억하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우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규제는 어떻게 했다? 신허 등으로 규제하였는데, 뭐 신허 등 하는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면 뭐 그렇게밖에 나올 밖에 없으니까 뭘로 규제했다고요? 신호 등으로 규제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어떤 역할을 하죠? 지금 밖에 나가면 신호등 많잖아, 그죠?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 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업도 무엇으로 규제했다?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 말을 이 들은 자리에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지금 저런 내용을 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음 내용 중 필기하지 마시고 규제의 변천사가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문제 내고 1, 2, 3, 4, 5 5개 던져놓고 문제를 이렇게 내겠죠. 규제는 승인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로 가다가 인가제로 가다가 등록제로 가다가 지금은 신고제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시험 지문 한 장에 반이 1번 문제입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승인, 인가, 허가, 등록, 이놈은 이렇고 이게 어느 놈이 맞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5분 시간 뺏기고 답은 틀려버리고 그러면 꽝 돼버려요. 꽝.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찾아야 된다? 자유제.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 승인제, 인가제, 뭐시기 마음대로 들어오더라도 마지막에는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거 찾아라.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탁 들어오면 규제의 변천사는, 규제의 연역은 하고 딱 들어오면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중간에 역사적인 모습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이거 찾아내라. 지금 이 문제에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깊게 가야 될 내용 아니죠.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금 정리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게 신호 등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그죠? 이 단원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 밖에 나가면 중개사무소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 길에. 그죠? 그럼 여러분이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사무소 허가 받았습니까?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지금은 등록으로 규제하니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법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무식한 사람이 허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허가 받은 사무소입니다. 이러면 지나간 여러분들은 무식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뭐다? 등록제다. 이 말을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를 등록제로 합니다. 신, 호, 등 하는 말을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죠?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처음 구입해 봤습니까? 새 차를. 뭐 헌차도 사실은 마찬가지, 중고차도 마찬가지인데 새 차를 구입하면 그냥 기름만 넣어가지고 막 운행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합니다. 자동차도 처음 운행하려면 등록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했다라고 등록증을 하나 내줍니다. 그 등록증은 차에 비치하고 등록했다는 증거로 번호판을 하나 내준다니까요. 그 번호판을 붙여야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차도 처음 운행할 때는 허가받고 운행하는 게 아니고 등록합니다. 중개업도 자격증만 취득해서 바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을 허가받는 절차라 그랬고 지금은 뭐한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신, 허, 등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이 단원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영업 허가증이 걸려 있을까요? 등록증이 있을까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딱 끊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으로 규제한다? 등록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규제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중간에 역사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뭘로 끊어져야 된다? 신, 호, 등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예전에 무허가업자 이렇게 불렀으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등록업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으로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재가 제일 셉니다. 무허가업자를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 호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페이지를 쭉 넘어가서 밑에 페이지가 좀 잘 안 보여서 아쉬운데 어디까지 넘어가시는가 하면 쭉 개정사항인데 밑에 페이지를 그 한가운데 가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목적이라는 부분까지 찾으셨습니까? 밑에 페이지가 안 보여서 잘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47페이지 희미하게 보이네. 그죠? 하단에 4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자, 지금 넘어간 내용은 뭡니까? 중개사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 돌았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있는 법도 다 모르면서 이 개정을 하나하나 짚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개정은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언제 공부한다?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솜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때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알아가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할 겁니다. 지금은 보실 시간이 아니다. 그죠? 자, 47페이지 올라오면 이제 본론으로 접어드는데 이 법령의 구성과 목적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부터 이제 짚어주는데 그 구성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성을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자,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는 단원인데 이거를 좀 잘 설명하고 싶어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뼈와 근육과. 완전 해부학적으로 해야 돼. 뼈와 근육과 피와 살과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 또 옆에 물어도 또 같은 생각이요. 그럴까봐. 제가 어떤 분한테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니까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또 철학적으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뼈와 살과 이거는 해부적이고 정신과 육체로 하는 것은 이제 철학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신과 뼈와 피가 있거나 말거나 바꿔놓고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제목에 줄 딱 긋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그럽니다. 오른쪽에 가면 3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 국토교통부령 그럽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번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은 시험 범위니까 그냥 올려갔을 뿐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뭐라고 부르고 대통령령 그럽니다. 이런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은 절대로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시험은 안 나오는가 하면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물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도로교통법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물을 일은 없다고요.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짚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접근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단원에 중개보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중개수수료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개보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다, 안 중요하다? 감각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중개보수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의 목적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 공부를 왜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그래요. 그래,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건 맞는데 합격해서 뭐 할 건데요? 하고 끝까지 물어들어가면 결국은 언젠가는 중개업을 해서 보수를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 공부를 왜 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자리는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는 자리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은 저기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양성하고 우리는 뭐 하는 자리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모여 있는 자리니까 모든 시스템을 합격 이쪽에 딱 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결국 뭐 할 건데요? 하면 결국은 중개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 보수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법에는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 보수를 얼마를 받으라고 법으로 정해놨겠죠. 그래서 보수에 관련되는 문제는 계산 문제 하나, 법률 문제 하나,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가 하면 중개보수를 법으로 정해놔버리면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바뀔지 몰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되거나 수시로 변화가 와야 되거나 또는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로 가 있는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건 빨리 바뀔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건 답은 뭐다? O예요.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시행규칙이 있다 그래 놓고는 뒤편에 가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험지를 펄렁펄렁 들고 옵니다. 펄렁펄렁 들고 올 때는 이제 열받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죠? 아까는 시행규칙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이랍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답은 뭐다? 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펄렁펄렁 거리고 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올해는 이래 걱정합니다. 올해는 이래. 그죠? 똑같은 말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다른 내용은 수업이라도 들었겠느냐. 지금 이런 의식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 이 단어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을 뭐라 부르고 대통령령이라 부르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이 말은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그래 앞으로 수업을 따라 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갈 건데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다 이럽니다. 그럼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나 정수기나 비행기를 중개하는 건 아니겠죠. 주로 부동산을 중개할 거예요. 그죠? 그런 중개대상물은 어디서 정한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말은 아직 초보자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는 말은 알아들어야 따라 붙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으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이 과목은 법령이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법령. 왜 법령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과 명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 시간에는 오늘 세법 시간입니다. 그러지 세법령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법에는 명령이, 세법에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민법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민법령 시간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민법에 시험 보면은 법 조문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목만 들어오면 법령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법과 명령을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은 법과 명령들을 포함해서 시험 범위인데, 이런 법령이 범위가 얼마냐 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니까 119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부를 해서 몇 문제를 친다? 40문항을 치는 과목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서 과목에 대한 소개도 연결이 되는데 시험 범위를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119개를 공부해서 40문제를 친다. 이게 범위가 많다, 작다? 많다, 작다를 물으려면 뭔가하고 비교해 봐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민법도 40문제가 나옵니다. 조문을 몇 개 공부할까요? 심심하신 분은 민법책 나오고도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려봐요. 이렇게. 집안에 우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볼 건데 최소한 3,000개는 공부합니다. 기본적인 민법에 관련된 내용에다가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담보법 이런 등등등 하면 대략 3,000개를 공부해서 40문제를 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공법, 그죠? 몇 문제 나온다? 40문제 나옵니다. 공법을 몇 개를 공부할까요? 40문제를 치기 위해서. 심심하시고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책 나오거든. 3,000개가 넘으면 넘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40문항씩이 나오는데 범위가 이런데 우리는 40문항을 치해서 몇 개를 공부한다? 119개를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법령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니까 우리 이 과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안 돼.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된다니까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러면 틀릴 수 있습니다까지 해서 3배를 더 공부하셔야 돼요. 조문만 기억하는 건 119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2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도 공부해야 돼. 그러면 3배를 공부해봤자 얼마? 300개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은 절대적으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줘가지고 자격시험의 전략 과목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만 나오면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이런 말을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사용합니다.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몇 점이 고득점입니까? 이런 물을 수 있겠죠. 고득점은 80점을 고득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80점을 받아서 어려운 과목이 40점이 나오더라도 평균 60점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80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공부도 안 하면서 90점 받으면 안 됩니까? 이래 물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좋다. 90점 받아도 되죠. 그럼 다른 과목이 30점 받으면 평균 60점이 제일지만 30점 받으면 꽈락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40점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굳이 90점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내용만 파악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까지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과목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이 말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니까 상식적으로 문제가 깔끔하게 나온다. 구질구질하게 나온다. 구질구질하게 나옵니다. 한 것은 할 것은 그게 답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것은 한 것은 하면 되지 뭐가 차이 납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한 3년 더 해야 됩니다. 3년. 도저히 이 과목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여야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민법 이런 과목에서는 그냥 하여야 한다 하면 돼 그냥. 근데 우리는 하여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구분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목이 구질구질하다니까요.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니언과 리얼이 막 따라다닙니다. 한 것은 할 것은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 생각보다 구질구질해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은 깔끔합니다. 과목이 구질구질하니까 선생까지도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사람도 생기는데 그죠?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을 치면 민법이나 개론을 1번부터 10번까지 쳤는데 한 5개가 틀렸다. 그러면 본인이 인정해요. 아, 요건 내가 잘 모르는 거, 어려워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1번부터 10번까지 쳐가지고 5개 틀리면 나는 맞다고 찍은 게 찾아가면서 다 틀리거든. 그죠? 그럼 분통 터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그죠?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잘 봐야 돼. 왜?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25년 동안 1000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1000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똑같이는 출제 못하거든. 그러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건드린다는 의식을 하고 공부에 붙어야 됩니다. 오늘 1교시 4조 공부해 보셨지만 공고하에 한다는데 개별 통지 나오면 틀립니다. 이런 거 표시하잖아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을 따라 붙어야 돼. 그래가지고 2배, 3배를 공부한다니까요. 2, 3배 해봤자 몇 개 된다? 300개 조문 된다니까. 그죠? 반드시 고독점 하셔야 됩니다. 이 법령의 구성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성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면 오른쪽 이 법의 성격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은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우리 과목을 공부해 보시면 이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를 지금 제시해주고 출제한 바도 있고 출제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죠. 제가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뭐 난 차분한 성격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까칠한 성격이다. 뭐 또 얼마나 까칠한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대로 사람이 성격이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법도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법은 어떤 성격일까요? 1번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이다. 일반법의 동그라미. 그 일반법을 다른 말로는 기본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산림법 이런 거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중개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적 성격이다. 또는 일반법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간다?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학창시절에 한번 들었습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말도 돌아다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법보다 먼저 해석하는데 하니까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법률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시험 문제도 연결되는 말이지만 우리 민법에 가보면 그죠? 19세 미만인 자가 이건 미성년자죠.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지한다라는 게 민법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세 미만, 우리말로 하면 15, 16, 17살짜리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줄 테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하라. 민법은 그래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따보면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했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16살짜리, 17살짜리가 혼인했더라도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3억 있습니까? 2억 5천 중도금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9세 미만인 자는 혼인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봐요. 똑같은 내용이 민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는데 중개사법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특별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혼인을 했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른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죠.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혼인을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시험에 올라오면 OX, X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민법은 된다 그랬지만 중개사법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법이 특별법적 성격이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민법에 가보면 민법에서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을 부여한다 그럽니다.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꼭 이 사람에게만 팔아야 될 이유 있다 없다? 없죠. 이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저 사람에게 팔아도 되고 1억에 팔아도 되고 1억 5천에 팔아도 되고 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계약은 모두 자유의 원칙입니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형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자유 모두 자유를 부과한다. 민법은 이렇게 톡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따보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벌써 제안 딱 하잖아요. 작성해야 되고
그 계약서를 몇 년 보존해야 된다.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런다니까요. 자, 민법은 자유롭다 그랬고 중개사법은 해야 된답니다.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된다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죠.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시험 올라온다고요. OX, XX. 민법은 자유롭다 그랬지만 중개사법은 작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충돌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릅니다. 왜?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세 번째 이 법은 이런 성격을 가져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상단 사회법이면서 중간법적 성격인데 이 중간법이라는 것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일명 사회법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중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간법, 사회법이 무슨 말이라고요?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부동산 공법 이런 게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이라 그럽니다. 공법이 뭐라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법. 예를 들면 무엇을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은 개인이 징역에 처합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 지금 그죠? 개인이 이 사람 징역 보내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등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법적인 요소라고 부른다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지금 입시 마무리 처리이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딱 들어가보시면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법을 공부하는 과가 두 개 있다니까요. 공법은 공적인 법을 연구하는 과, 사법을 연구하는 과 두 개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인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 이 자료를 들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성격입니까? 하면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다.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중간법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사법 이 과목을 공부해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 뭐를 위반하면 3년 징역 2,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라는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에 관련되는 사법적인 요소가 범위는 더 큽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중간법적 성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법의 성격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이 국내법을 설명하려고 꼭 그렇게 예를 들죠. 여러분이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시고는 오바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에는 적용 안 해요. 어디에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 성격은 시험용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니까 딱 보는 순간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끌어놓고 성격이 아닌 놈을 찾으시오. 이런 거 준비되어 있다고 문제가 죠. 출제도 한 바도 있고. 예를 들면 실체법적 성격이다.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게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성격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의 성격도 알아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하겠지만 이 법은 어떤 성격이래요? 1. 기본법적 성격이다. 중개행위를 하는 데서 기본이 됩니다. 2번 특별법적 성격이다. 민법이나 상법과 충돌을 하면 이 법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적 성격이고 세 번째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법이고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모의고사 이래 살짝 걸면 또 막 끌려들어요. 이 법은 중간법적인 성격으로서 민법과 상법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하면 또 동그라미 탁 치는 사람 나와요. 중간법은 그런 거 아니죠. 중간법은 뭐라 그랬죠? 공법과 사법이 포함되어 있지 민법과 상법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뭐 어떻게 문제를 거느냐 하는 모습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과 성격까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을 공부합니다. 이 법 제1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법령의 제정 목적 찾았습니까? 제1조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법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목적. 자, 이 목적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목적은 지금 1회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 시험이 25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이 26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이 목적에 관한 문제가 1회부터 25회까지 몇 번이 나왔습니까? 하면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11번이니까 25번 치는데 11번 나왔으니까 좀 강조하면 2번 칠 때마다 무조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아예 강조하기를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1조를 공부할 때는 이거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도 하고 원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조는 반드시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되고 또 거기다가 참고로 지나간 25회 시험 막 끝났죠? 25회 시험은 우리가 시험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25회 때는 1조 목적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26회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특히 많습니다. 원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른다. 일단 나와봐야 한다. 그죠? 일단 모른다. 그죠? 그런데 왜 작년에 이걸 안 냈는가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1조가 원래 처음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바뀔 내용을 시험에 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래 나올 확률은 아주 높은 거예요. 만약에 1조가 원래 시험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명색이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1조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1조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의 동그라미입니다.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동그라미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목적은 국민들이 이 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법의 근본 이념이자 법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딱 걸었어요. 그럼 이 법의 나머지 내용들은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이 중요한데 원래 처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2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게 육성이 되면 3번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자, 목적은 아주 중요하고 원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만약에 시험에 건드리면 뭐를 건드리는가 하면 전문성을 건드릴 거니까 전문성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리고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까지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하고 들어오면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문성 제고, 중개업, 국민경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목적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걸어놓고 목적이 아닌 놈을 찾으시오. 이거 목적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니까 듣지만 부동산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면 투기 방지, 투기 억제가 뭐 성서같이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목적은 되지 않잖아. 지금 그죠? 또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목적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의 조절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미분양이 왜 발생하죠?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미분양은 아파트를 전체를 지어놨는데 사는 사람이 500만 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가 미분양이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가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뛴다. 또는 피가 몇 천만 원 붙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피가 왜 붙습니까? 지금 지어놓은 곳은 100채밖에 없는데 사는 사람이 1000명이 오면 이건 10대 1이에요. 그럼 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이 수요 공급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 등에서 수요 공급의 조절 이런 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하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법의 목적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여러분 중개 업무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개업이라 그랬지 중개 업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업무 하면 X입니다.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하면 틀려요. 글자 하나에 핑핑핑 날아다닌다니까요. 웬만큼 눈 밝아가 못 찾아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 하는 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또 퍽 찍어내면 틀려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결국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다? 목적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설렁설렁 알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쫙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 좋은 말씀들이 교재 제일 하단에 보면 주요 사항의 정리해놓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런 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업을 육성하거나 부동산 개업 공인유사를 적절히 규율하거나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제하거나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조절, 투기의 억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전부 답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거 막 빨간 볼펜 돌리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다. 지금 이게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게 뭐다? 전문성, 중개업, 국민경제를 지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내용들이 이제 실천하는 사항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첫 시간에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는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온 바도 있으니까 최종 목적이 뭐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이거 하나라도 심어주려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실 겁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2, 3년 훈련하고 나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는 노후 대책으로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언젠가는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제 중개업을 한 번은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죠? 그러면 이 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개업식 합니다. 왜 개업식 해야 되냐면 어떤 사업이든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는 이런 업을 한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내가 하는 업을 알려야 되죠. 그게 개업식이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이제 개업식을 딱 하면 친구들이 꽃다발 하나 들고 오고 맥주 한 병 들고 옵니다. 야 고생했는데 드디어 사장님이 됐구나. 개업을 축하한다.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금 개업 인사말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배운 게 이거잖아요. 최종 목적. 친구가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방 들고 어디 뭐 공부하러 다닌다고 정신도 없더니만 드디어 맛이 같구나. 그래서 냉수도 옵니다. 야 냉수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대답해봐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렇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여기 또 어떤 사람 돈 벌려고 이런 소리 하던데 돈 벌려고 하면 시험이 그럼 틀려요. 돈 벌려고는 없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두 번째 물어도 대답해야 돼요. 친구가 이제 화들짝 놀랍니다. 이 사람 지금 완전히 같다 싶겠죠. 휴대폰에 119 딱 찍어놓고 그죠? 야 정신 차리고 니 다시 말해봐라. 이제 한 번만 더 들어보고 통화 딱 누르면 실어 갈 판이거든 지금 그죠? 119 해놓고 다시 말해봐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래도 뭐라고 대답하고? 국민경제. 그래 대답하다 보면 이제 실려갑니다. 개업식도 못하고. 세 번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돈 벌랐고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목적 공부하면서 최종 목적 하나는 심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9월달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 좀 될 때 되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거 다 틀린 거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못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공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는 심어갑니다.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제1조를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2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조가 뭐다? 용어의 정의. 또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 용어의 정의.